안녕하세요. 4월 22일 제8주차 자연과학의 이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과제 제출 현황, 자, 1, 2교시 7주차 과제 제출 파일 명단입니다. 5, 6교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 파일 제목 형식에 안 맞게 쓰는 학생이 몇 명 있네요. 이상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그 원자의 구조에 대한 그 실험,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는 실험을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음극선 실험, 전자의 발견, 그 다음에 기름 방울 자취에 관한 실험,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하는 실험이고, 세 번째가 이제 알파선 스캐터링인데, 알파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방사선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알파선 산란이 스캐터링 얘기하는데 이 실험을 소개를 했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고 원자 핵의 존재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원자라는 것은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여기가 핵이고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있다 하면서 요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한 번 더 요약된 표를 보여주고 마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과제한 것 중에 좀 보충할 만한 것이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면 계산 문제는 원칙적으로 답만 쓰는 거는 안 좋습니다. 계산 과정을 알고 있나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만 적지 말고 계산 과정도 같이 적어야 돼요. 계산 과정이라는 거는 필요한 식에 적절한 숫자를 대입한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은 계산기로 해서 한 번에 답을 적어도 돼요. 근데 그 계산 과정에 대입할 때마다 단위도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단위를 안 적고 숫자만 대입하는 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환산인자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환산인자를 이용해서 계산 과정을 이제 적어라 이렇게 했는데 적절한 환산인자는 이제 우리가 그 과제에 나온 것은 밀도가 있었고 부피 뭐 이런 게 질량 이런 게 있었죠. 이때 이제 환산인자는 기본 단위의 환산표로부터 환산인자를 만들어서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 과제 하나 소개해 보면 요것도 잘 했습니다. 지금 보면 밀도 계산을 이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에서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로 갈 때 길이에 대한 환산인자, 질량에 대한 환산인자를 곱해서 답을 얻었죠. 밀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에서 파운드 퍼 세제곱 피트로 바꿀 때 이제 질량을 바꾸고 킬로그램과 파운드 환산인자 부피를 바꿔야 되는데 1세제곱미터가 세제곱피트로 35.3이라고 이제 환산표를 찾아서 대입을 했는데 이렇게 부피에 대한 환산인자보다는 원래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길이에 대한 환산인자를 이용해서 부피니까 위아래를 전부 세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피트가 30.48 세제곱 센티미터인 환산인자를 쓰고 어차피 여기 세제곱이니까
전체적으로 세제곱을 한다. 이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몇 번 이런 계산하는 과정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환산인자를 쓸 때는 기본 단위, 길이, 질량, 뭐 시간, 온도 이 정도죠. 몰 이런 것을 환산인자로 바꿔서 곱하는 게 좋지. 그냥 뭐 부피, 밀도 이렇게 한 번에 된 걸로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환산인자 쓸 때 여기 뭐 1파운드는 453.59237g 할 때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 숫자의 개수에 적용을 안 받아요. 참값이니까. 이것 때문에 답을 한 자리 유효 숫자로 표시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유효 숫자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과제 낼 때도 내가 잠깐 좀 잘못 말한 부분도 있기는 있었는데, 접두사, 수량을 나타내는 접두사는 한 번만 쓰는 거죠. 두 개 이상을 막 중복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때 아마 페타 킬로그램인가? 네, 잘못 얘기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답을 보면 이렇게 적은 게 있습니다. 뭐 5.99 마지막 문제에서 10에 15제곱 메가톤 이렇게 답을 적었는데 이 메가가 이제 10의 6제곱이란 뜻인데 숫자가 여기가 여전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5.99 곱하기 10의 21제곱 톤인데 이 10의 21제곱에 해당하는 접두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대로 하면 5.99 제타 톤 10의 21제곱이 제타니까 앞부분은 이렇게 지수를 남겨두고 적당한 그 환산인자를 쓰는 거, 접두사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얘네들을 다 써야 돼요. 뭐 참고로 이제 접두사를 써야 되니까 어차피 5.99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5.99 만약에 10의 22제곱 톤이다. 이때도 접두사를 쓰면은 제타 톤이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59.9 제타 톤 이렇게 되겠죠. 이게 3의 지수, 3의 배수들만 접두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 제외하면 앞부분은 가능하면 한 자리 정수 부분 한 자리 나머지는 소수로 적어야지 이렇게 큰 지수를 남겨두고 접두사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가끔 가다가 파운드가 LB인데 이거를 이제 뭐 구분이 잘 안 가니까 눈으로는 IB로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IB가 아니라 LB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검색하면은 왜 이 발음하고 상관없는 LB가 파운드의 단위로 쓰였을까 하는 걸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흥미 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내가 볼만한 그 영상이 있나 찾아보고 있으면 카톡에다가 올려줄게요. 자, 과제는 이제 이 정도, 과제 체크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들어가서 요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 교과서에 그 과제를 내려고 연습 문제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할까 컴퓨터를 이용한 몇 가지 시뮬레이션 그 사이트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또 여러분에게 간단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과제들을 보면 이게 여기서 과제 내는데
이렇게 몇 가지 주제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 사이트가 소개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알파선 스캐터링에 대한 건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여러 가지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러더포드가 실험한 그 장치는 금박을 얇게 펴서 알파 입자를 여기다가 충돌시킨 거죠. 요 아주 작은 요 넓이를 크게 확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지금 수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확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알파선을 쏘면 이게 이제 보라 색깔이 알파 입자인데, 알파 입자고 이게 지금 금이에요. 원자 번호가 79번이 금인데,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량이 107인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 금이 이만한 크기가 있으면 아주 작은 그 중앙에 아주 작은 핵이 있고 대부분은 비어 있다.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냥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대부분이 통과가 된다. 흔적을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 입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도 핵 근처로 가는 게 많이 표시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90%가 직진을 뭐 하는 상황이니까 좀 더 입체적인 모델을 살려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이 확대해서 금의 그 원자 핵이 있으면 이 근처로 가는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발력 때문에 가까이 오는 거는 많이 휘게 되고 멀리 가는 거는 그냥 약간만 휘어서 직진을 한다 하는 거죠. 이게 많이 확대가 돼서 이거 줄이는 기능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없네요. 요것이 좀 더 현실감이 있는 그림이에요. 대부분 직진을 하고 일부가 근처로 가는 게 휘는데 많이 휘는 것도 있다. 자, 요 정도. 여러분도 한번 그 연습 문제 보면 사이트가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날 때 이것저것 한번 막 해보세요. 여기는 화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이제 물리에 대한 거, 화학에 대한 거, 수학에 대한 거, 뭐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공되는 이 그림들이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자바나 자바 취업스라고 되어 있나요? 하여튼 이 두 가지는 약간 로딩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플래시는 좀 몇 개가 없어요. HTML5가 제일 많은데, 누를 때마다 이제 좀 더 많은 게 여기 메뉴에 등장하게 되겠죠. 해당되는 게 다 보일 테니까. 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도 한번 해서 보면 흥미가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요 화면이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이제 중요한 그 정보들인데, 원자 내에는 세 개의 입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중앙에 핵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존재하고 핵 주변에 전자가 있다. 상대 전하는 전자의 하나의 전하를 마이너스 1로 보면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 또 질량도
표준 단위가 아니고 원자 질량 단위라고 했습니다. 이제 약자로는 AMU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양성자나 중성자는 거의 자연수 1이 될 것이고, 전자는 정수 0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원자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입자들이 적당히 모여서 된 건데, 그렇다면 원자의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원자의 질량은 이거를 더하는 건데, 어차피 전자는 뭐 있으나 마나죠. 정밀한 계산이 아닌 경우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자연수에 해당되니까 1이니까 개수만 더하면 돼요. 그래서 동위원소를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원자의 질량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산소가 있는데, 산소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를 이제 봤을 때 8개, 8개, 8개로 된 산소 원자가 제일 많이 분포하는데, 이때 이제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1씩이니까 이거 두 개만 더하면 질량이 나와요. 그래서 산소의 원소기호가 5이면은 좌측 위에다가 질량을 이렇게 질량수라고 해서 숫자를 기록을 하는데, 이 질량수는 단순히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것이다. 필요하면 좌측 아래에 원자 번호를 적어요. 요거는 원자 번호인데, 원자 번호는 뭐와 같으냐? 양성자의 개수와 같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거는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 보면 원소 기호를 적고, 좌측 아래는 원자 번호라고 해서 양성자의 개수를 적고, 좌측 상단에는 질량수라고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거, 요거를 좌측 위에다가 적어준다. 동위 원소들은 같은 양성자의 그 원자라고 하더라도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동위 원소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질량수를 좌측 상단에다가 표시해 준다. 한 번 더, 자, 한 번 더 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 원자처럼 굉장히 가벼운 원자나 전자나 분자, 이런 것들의 질량을 어떻게 재느냐? 질량 분석기라고 해서 이제 화학에서 또는 과학에서 쓰는 정밀 기기 중에 가격으로 치면 거의 정상급에 해당할 만한 고가의 장비가 있어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하고 장치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으로 된 관에 시료를 주입하죠. 샘플을 주입을 하고 전자총을 쏴서 이온화를 시키고, 또는 뭐 여기 열을 가해서 이온화를 시킨다. 뭐 이렇게 열을 가해서 기체로 만들고 전자총을 쏴서 이온화를 시켜요. 그리고 여기다가 전기장을 이제 걸어서 양이온이 아주 빠르게 가속이 되게 만들어서 슬릿을 통과한 직진하는 흐름을 얻게 되고, 적절하게 자기장을 걸어서 전하대 질량의 비에 해당하는 것만큼 휘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휘냐에 따라서 무거운 거, 중간, 가벼운 거, 이렇게 이제 휘는 정도가 결정이 되면 이렇게 그 그래프가 얻어지게 되는데, 이 그림은 이제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그 원자를 지금 보니까 5가지의 그 동위 원소가 존재하는데, 가벼운 것부터 점점 무거운 것까지 이러한 비율로 존재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 하여튼 이 질량 분석기는
요 위치가 이제 질량에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정밀해서 소수점 아래 뭐 적어도 5자리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기록이 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 피크의 이 높이에 비례하는 분포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실험 장치입니다. 자, 원자 번호라고 이제 여기서 제목을 달았는데, 원자들은 고유한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다. 그 많은 그 원소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소도 다른 거다. 양성자의 개수가 같으면 원소도 같은 원소다. 이런 얘기예요. 양성자의 개수가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원자 번호라고 한다.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어서 1번이고 산소는 8개 있기 때문에 8번 원소가 되고 금은 79개 있기 때문에 79번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0번 조금 넘어서까지 원자 번호가 쭉 있어요. 별로 언급을 따로 하지 않으면 양성자와 전자는 개수가 같다고 보면 돼요. 전하를 띄지 않으면 아까 말한 산소의 경우에 산소 8번에 16 양성자가 8개면 중성자도 아니 전자도 8개예요. 그런데 같은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 이가 음이온 해주면 얘에 비해서 2개의 전자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양성자는 8개인데 전자는 10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성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양성자는 8개. 그러면 전자도 마찬가지로 8개. 이렇게 돼요. 중성자는 이제 여기 질량을 보고 양성자, 중성자의 합으로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자, 하여튼 여기는 원자 번호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원자 번호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로 정의를 한다 하는 부분. 연습인데 연습. 탄소와 인과 금이 있는데 양성자가 각각 6개, 15개, 79개가 있어요. 그럼 원자 번호도 각각 6번, 15번, 79번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적었습니다. 원소 기호를 적고 좌측 하단에 원자 번호라고 해서 양성자의 개수, 좌측 상단에 질량수라고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개수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양성자의 개수. 혹시라도 전자가 추가로 드나들어서 전하를 띄게 되면 여기다가 뭐 2 플러스 1 마이너스 등등등 적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는 것은 그냥 중성 원자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연습을 해 볼까요? 자, 브롬이 35번. 이 35번은 양성자의 개수도 되고 원자 번호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의 개수. 이게 이제 35가 됩니다. 여기 전하 표시가 없으니까 전자는 양성자하고 똑같아요. 35. 중성자는 일단 질량을 먼저 보는 게 편하죠. 질량수는 여기 써 있는 거니까 80번. 그러면 중성자는 요 차이가 해당될 테니까 45. 이 화면에는 뭐 이거에 대한 답은 안 적혀 있지만 여러분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양성자를 갖더라도 중성자가 다르면 질량이 달라지게 되겠죠. 원래 달턴의 원자론에서는 같은 종류의 그 원자들은 질량도 같다 그랬는데, 이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게 되면서 그 부분은 수정이 돼야 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다른 중성자의 개수를 가질 수가 있다. 질량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 동위원소가 아이소토프예요. 자, 가장 그 가벼운 수소에 대한 동위원소를 한번 표에다가 적어 본 거예요. 수소니까 전부 양성자는 한 개씩인데 중성자의 개수가 0, 1, 2예요. 이 두 개 더한 게 질량이니까 질량은 1, 2, 3 이렇게 되겠죠. 질량수가. 원래는 수소라는 기호를 쓰고 1자리는 1, 2자리는 2, 3자리는 3 이렇게 적어야 원칙이지만 편의상 원소 이름 뒤에다가 하이픈을 긋고 숫자를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전화 표시가 없으니까 전자는 전부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원자의 핵의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초록색 아니면 연한 그 녹색, 연두색이 양성자를 의미하고 빨간 그 구가 중성자를 의미합니다. 수소에 대한 그 동위원소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질량 1자리 프로티늄, 2자리는 듀테리움, 3자리는 트리티움. 트리티움을 우리말로 이제 삼중수소라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할 때 이 삼중수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후쿠시마에서 그 냉각수 방류한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그 방사성 원소인 삼중수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뒤에 나오겠네요. 그거는. 자, 원자의 질량은 이제 표준 단위로 하기에는 너무 가벼워서 10의 마이너스 24 제곱 정도 되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해서 앞자만 따서 AMU라는 걸 사용하는데 정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탄소 12짜리 원자의 질량의 정확하게 12분의 1을 1AMU라고 한다. 뒤에 또 화면이 나올 테니까. 가장 가벼운 수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탄소 12를 기준으로 왜 했을까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적어 놨는데 수소는 일단 기체라서 취급이 좀 까다롭고 또 이 동위 원소들이 순수하게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대용으로 카본 12가 사용이 된 거예요. 일단 탄소는 안정하고 고체이고 또 동위원소 12짜리 이거를 순수하게 얻기가 편하다. 그래서 C12를 정확하게 상수 12AMU로 정의를 하고 이거의 절반 나가는 어떤 입자가 있으면 6AMU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질량을 정의한 것이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하는 거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산소의 경우에 산소는 16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고 탄소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말한 12짜리도 있지만 13짜리도 있고 14짜리도 지구상에서 일정한 비율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의 원자량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12AMU지만 얘는 13에 가깝고 얘는 14에 가까워요. 정밀하게 가면 얘는 상수인데 얘네들은 다 근사값이에요.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의 탄소 원자의 원자량 그러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평균 내야 되는데, 평균이라는 말은 개수를 고려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100개의 탄소를 취했을 때 뭐 98개가 얘다. 그러면 거의 평균이 이쪽에 쏠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위원소가 있을 때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할 때에는 그것들의 퍼센트 존재비, 이 분포를 고려해서 평균을 낸다.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할 때쯤 되면 평점을 계산하게 되는데, 평균 평점을 계산할 때 학점이 높은 거는 높게 배당이 되고 낮은 것은 기여도가 적잖아요. 그런 거 고려해서 평균 내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평균 내느냐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탄소의 그 정확한 각각의 뭐라고 할까 원자량, 이게 이제 12짜리, 13짜리, 14짜리 질량수로는 12, 13, 14지만 소수점 아래로 따져 나가면 이렇게 숫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 것들이 지구상에 존재할 때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주로 이제 두 개가 존재를 하고 14짜리는 워낙 미량이기 때문에 평균을 낼 때도 소수점 아래 저 밑에서 기여하기 때문에 그냥 빼고 계산을 해도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12짜리 평균 낸 것부터 보고 봅시다. 정확하게 12짜리는 98.89, 13짜리는 질량이 이렇게 되는데 1.11%니까 이때 평균을 어떻게 내느냐, 앞에 화면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상수 12.0000에 대해서는 98.89%였죠. 퍼센트를 이제 소수나 분수로 비율로 나타내면 100으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13.0034AMU짜리가 1.11%였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2.011AMU다. 14짜리도 이제 계산하면 좋겠지만 14짜리는 이 부분이 너무 작아서 이 값에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작아서 빼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라 그러면 각각의 원자의 동위원소의 원자량 그리고 존재 비, 주로 퍼센트로 줄 때도 있고 비율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원자의 원자량과 존재비를 알려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평균 원자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 연습 문제에 요거를 계산하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오늘 과제에. 그래서 계산하면 주기율표에서 탄소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 12.011 이렇게 돼 있죠. 12.011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한 평균값이 그렇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아까 질량 분석기 기기에 설명을 했는데 염소를 가지고 염소 원자를 가지고 질량 분석기를 통과시키면 두 군데서 검출이 돼요. 35짜리와 37짜리.
이것은 이제 비율이 앞에가 많기 때문에 약 3대 1 정도로 분포를 한다. 예, 정확한 거는 문제를 만약에 문제에 등장하게 되면 퍼센트가 알려질 것이고 각각의 질량도 정수 35가 아니고 뭐 35.00xx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걸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35.453이에요. 꼭 평균만 구하라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에 들어가는 게 이 숫자와 얘, 이 숫자와 얘가 입력이 돼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알려주고 이 부분을 안 알려주고 대신에 결과를 알려주면 여러분이 이제 퍼센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등장을 해요. 원자량과 존재비를 알려주고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라고 하든지 원자량과 평균 원자량을 알려주고 존재비를 계산하라고 하든지 뭐 어차피 1차 방정식 미지수로 놓으면 1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화학에서 많이 쓰는 아보가드로 수와 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알려드렸던 사이트에 보면 이제 그 원자를 구성하는 그 연습을 하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분자를 구성하는 게 있고 원자를 구성하는 게 있는데 원자를 구성하는 거를 우리가 클릭을 해서 플레이 시작을 누르면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우선 원자라고 해보면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를 적절하게 이 안에다 가져가면 그때 이제 양성자는 원자 번호니까 1번, 2번에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면은 수소, 두 개면은 헬륨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겠죠. 리튬. 거기다가 지금 전자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양이온이에요. 그쵸? 양이온. 양이온 몇 가지는 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3개 집어넣을 때가 돼야 양이온이 없어져요. 알아서 최대로 들어가는 그 개수까지 고려해서 적절하게 들어갑니다. 요때가 이제 중성이 되는 거예요. 이 양성자와 전자가 같으면 중성. 나중에 이제 게임할 때 여러분이 그런 거 잘 고려하면 돼요. 더 집어넣으면 음이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취소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안정하냐 아니냐는 요거 누르면 표시되는데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리튬의 핵은 중성자도 3개 정도 있어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안정한 그 원자에 대한 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리지 않을 때까지 집어넣으면 3개쯤 들어가면 안정화가 돼요. 더 집어넣으면 4개까지는 괜찮네요. 동위원소. 5개짜리는 이제 불안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은 보통 지구상에 3개, 3개짜리나 3개, 4개짜리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사용된 개수가 표시되고 이때 양성자 개수에 해당하는 주기율표에서의 위치와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 전체적인 전하와 뭐라고 하나 질량수 같은 게 이제 표시가 되기도 해요. 더 집어넣으면 7이 되겠죠. 중성자 하나 늘어서 이건 뭐 이쪽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클라우드는 전자 구름인데 궤도라고 해서 궤도 함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자들이 이런 쪽에 많이 존재한다. 여러분은 오비탈이 더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는 좋을 겁니다.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 심벌에 해당하는 거를 부르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동위 원소의 표시법이 등장했을 뿐이에요. 알파 입자에 해당하는 헬륨 핵이다. 그러면은 두 개 있는 게 헬륨 핵이거든요. 안정한 헬륨 핵이에요. 양이온이죠. 그 알파 입자는 거기 이제 전자 두 개를 집어넣으면 이제 중성인 게 돼요. 헬륨은 보니까 하나가 없어도 안정해요. 두 개가 없으면 불안하고 동위원소가 2짜리와 3짜리가 있다. 더 들어가면 또 불안하고 이 원자나 심벌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이고 이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뭐 섞여 있는 거 만약에 시간 제한 없이 하는 거네요. 섞여 있는 거를 쓰고 이 그림을 보고 심벌을 여기다가 한번 맞는 거를 한번 해봐라. 여기 양성자가 빨간 거였으니까 양성자가 여기 원자 번호죠. 2번 헬륨이 됩니다. 중성자가 하나니까 질량은 3이 될 거예요. 질량은 3. 양성자와 전자가 두 개니까 전하는 없겠죠. 이게 맞을 것 같다 하면 이제 이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번에는 이제 동위 원소의 표시법, 전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개수를 한번 맞춰봐라. 뭐 양성자 12개, 중성자도 12개 이렇게 되겠죠. 전하가 없으니까 0개. 이게 이제 맞는 건데 만약에 잘못해서 하나 더 많다고 하면 틀렸다고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그 동위원소의 표시법하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그 몰에 대한 건 다음에 이제 하겠는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막 일이 겹쳐 있기 때문에 예, 동영상을 녹화를 할지 아니면 과제를 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둘 중에 한 가지로 갈 겁니다. 이 클래스에 공지를 할게요. 자, 오늘의 과제는 이제 오늘의 과제는 일반학 그 오픈북에 있는 연습 문제인데 첫 번째는 16번 16번이에요. 여기 A, B, C, D, E 의료 하여튼 뭐 의학에 사용되는 의학 진단인가요? 진단에 사용되는 동위원소들이 이렇게 있다. 원자 번호, 질량수, 전하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보고 각각에 대해서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개수를 적어라. 문제를 적고 답을 다는 게 좋겠죠. 16번하고 18번. 요건 이제 기호로 표시됐을 때에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적어봐라. 어차피 여기 원자 번호하고 질량은 적혀 있어서 질량수는 있으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자연에 존재하는 동위원소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정도 퍼센트로 질량은 19.99. 두 번째 동위원소는 0.26%인데 질량은 20.99. 세 번째 동위원소는 8.82%로 존재하고 질량은 21.99. 세 개의 동위원소가 자연계에 일정한 비율로 분포한다. 평균 원자량은 얼마냐? 여러분이 한번 가볍게 계산을 해 보십시오. 문제는 세 개지만 난이도는
중하에 속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요런 그 시뮬레이션 하는 그 주소가 여기 있어요. 누르면은 글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초기 화면을 누르면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이 화면으로 초기 화면이라고 할까? 여기 누르면 처음 화면으로 이제 등장을 하니까 여러 가지 돼서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시간 날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눌러서 화학을 눌러서, 또는 수학 좋아하는 사람 수학을 눌러서 이것저것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